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진도는 다 나갔었죠? 그럼 이제 부교재 한번 채워볼 거고, 부교재 여러분들 몇 페이지예요? 42페이지인가요? 네, 42페이지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지금 어디까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우리 그래도 7단원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는 다 끝냈었어요. 알겠죠? 그 부교재 한번 채워볼 겁니다. 이거 안 채웠던 거 맞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7단원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그렇죠. 지질시대는 지구가 태어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캄브리아 앞에 있다 해가지고 선 캄브리아 시대. 5425 기억나니? 5억 4천 얘기는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 전체를 12시간이라고 봤을 때 신생대는 고작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오존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남세균에 의해서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었고,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육상의 생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까닭은 일단 개체수가 너무 적었고, 생물의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었고, 지각 변동으로 화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고생대 볼게요. 자, 환경 대체로 온난했으며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습니다.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합쳐진 그렇죠.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까먹고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생물 삼엽충, 어류, 양치 식물 등이 번성을 했고, 오존층이 형성이 된 후에 생물이 육지로 진출했습니다. 그다음 중생대, 자, 환경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수륙 분포가 변했습니다. 생물은 암모나이트, 공룡과 같은 파충류, 소철, 은행나무 등의 거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자, 신생대, 대체로 온난했으며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수륙 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졌습니다. 생물, 화폐석, 매머드 등의 포유류와 참나무, 그 다음에 단풍나무 등의 그렇죠, 속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화면 뒤에서 잘 보이나요? 왜? 거숙지. 물리로 융합한 건가요? 자, 그러면 생물의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이후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고생대 말에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했고, 중생대 말에는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이 멸종했습니다. 생물의 대멸종 원인은 지진, 화산 등의 지각 변동, 그 다음에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와 해수면의 변화, 소행성 충돌 등이 있어요. 자, 생물의 다양성. 지구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생물의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살아남아가지고 비어있는 생태계에서 크게 번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의 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란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거쳐서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으로 여러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 생물의 출현과 번성, 멸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생물이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론은 뭐야?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아니 근데 믿어요? 이 엄밀하게 따지면 진화되기 전 생물도 이제 창조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물이 나타난 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으로 설명하면 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창조론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냥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중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전 닭이 먼저라고 하나도. 달걀이요. 닭? 전 닭이 달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닭이 먼저죠. 왜 닭이 먼저죠? 닭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달걀을 태어나요. 아니 근데 달걀은 누가 낳습니까? 닭이 태어나기 전에 달걀을 달걀로 정했던 거 아니야? 닭이 태어난 알이면 달걀 아니에요? 아니지. 거기서 진화해서 닭이 되는. 아니 그 닭이 되는지 오리. 그 달걀이 뭐야? 닭이 태어난 달걀이 닭알 하다가 달걀 된 거 아니야? 그럼 달걀이 성립하려면 닭의 알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닭이 나오는 날이니까 변이를 거듭해서 어쩌다 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달걀이 먼저야. 그래 달걀이 먼저라 닭이 먼저라 왜 이렇게 무조건 닭이 먼저야. 선생님 알기로는 닭의 알, 닭알 하다가 달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닭이 최초로 이제 태어난 알이 달걀이잖아요. 그럼 달걀은 누가 낳아야 돼? 그거는 약간 유전자 변이를 나한테 통해서 진화를 거듭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본인의 생각 조사해서 있으면 발표하면 좋아요. 선생님 이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발표할 거면은 11월 안에는 다 발표를 해줘야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11월 중순부터는 막 작성하기 시작할 건데 그때 다 작성해놨는데 발표할게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오케이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화를 내면서 다시 써야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11월 중순까지는 발표할 사람들은 다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제 변이로 와가지고 같은 생물 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변이라고 하죠. 변이의 예시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차이, 사람의 피부색, 그 다음에 앵무새 깃털 색 차이가 있었어요. 자 변이와 종의 분화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들의 개체 간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몸 색깔의 다른 육지 이구아나도 있고 핀치새도 있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 각 섬의 핀치는 처음 이곳에 정착한 핀치에서 유래된 후손입니다. 각 섬에 정착한 핀치는 무리의 개체 간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었고 각 섬마다 먹이가 다르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태나 습성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의 원리. 자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중에서 자연환경에 잘 적응된 개체가 선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된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신의 자손을 많이 남기겠죠. 자 그럼 자연선택의 과정 기억나나요? 일단 많이 나. 그렇죠.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많은 자손을 생산하고 그러면 많은 자손들은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자손들끼리 이제 먹이, 서식지 등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선택 결과 이전과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그 결과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막이나 극지방 등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생물이 살아가는 건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신체 구조 변화 등도 있고 그 다음에 기생당하는 숙주와 기생생물도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화하게 됩니다. 숙주들은 기생충을 안 키우려고 노력할 거고 기생충은 기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 둘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게 됩니다. 혹시 의료계열, 기생충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도 있어요. 기생충의 진화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기생수
그 외계인 얘기하는 거지.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신비옷 베놈 봤습니까? 오 신비우트 멋있다. 근데 베놈 2026년? 아 이번 10월달에 10월에 24일쯤에 그게 베놈 마지막 영화라 그랬지. 쓰리 아 맞아요 3예요. 그 전에 게 카니지였고 그치? 맞아요. 그 전에 베놈이 처음 탄생한 얘기요. 맞아요. 저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며칠 전에 그 베놈의 일대기를 또 다시 유튜브로 보면서 그게 뜬 이유가 10월달에 새로 개봉하는 거구나. 베놈 좋아합니까? 저 배우 완전 좋아해요. 그렇죠. 변신하는 게 너무 제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나쁜 애들만 잡아먹잖아. 그렇죠? 맞지 않나요? 머리를 잡아보는 게 좀. 뭐 뇌랑 막 이런 거 먹던데, 그치? 혹시 베놈을 보고 나서 감상평을 그렇지. 과학적으로. 하면 그렇지. 그러면 또 선생님이 열심히 잘 써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발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발표를 해야지만 그래도 좀 생기부가 이쁘게 잘 작성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실제로 그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숙주들을 많이 진화를 하고 그 숙주들한테도 감염되기 위해서 기생충들도 많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룬 책들도 있는데 아무튼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책 읽은 것도 발표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내성 세균의 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제 내성 세균. 항생제,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항생물질이라고 하고 항생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약을 항생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겨내는 세균으로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낮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보도록 할게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집단 내에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불리하여 도태되면서 짧은 시간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과정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출현했어요. 얘가 출현한 이유는 뭐예요? 항생제를 처리해서야 아니면 그냥 돌연변이에요. 그렇지,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항생제를 처리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이때는 많고 돌연변이로 생긴 항생제 내성 세균은 낮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드디어 항생제를 처음 처리를 했어요. 항생제를 처리하면 내성 세균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아 증식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 각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인간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게 우리 인류를 지키는 일과 똑같아요. 알겠죠? 자,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기억나나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될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거고 그렇지, 환경이 변해도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시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종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자, 다양하게 서식하고 각 생물종마다 개체수가 충분히 유지가 되면 종 다양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숫자랑 종의 균등한 정도, 이 두 가지를 따져줘야 합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 숲,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고 생태계가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흰 토끼에서 회색 토끼가 태어나는 거, 이거는 같은 토끼 종에 따라서 같은 토끼 종이지만 색깔이 다른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 한 지역 내에 다양한 종들이 사는 것들을 종 다양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환경이 다양한 것들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자, 생물 다양성 보존. 그렇죠.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다양한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 기후를 조절하고 토양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습지의 식물과 미생물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하는데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을 생물 자원이라고 하고 생물 다양성은 식량, 의약품, 의복의 재료, 유용한 유전자 자원, 야생종의 유전자 자원, 사회적 심리적 자원, 생명과학 자원 등으로 이용되므로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향, 개인 사회적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것은 협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국제적 협약에 참여한 수준 등이 있습니다. 그쵸. 람사르 습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 좀 들어봤나요? 네.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도 많이 떼우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지구 전체 대기의 한 20%의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아마존도 파괴시키고 있죠. 근데 아마존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국에는 에너지원이 있어야지만 발전을 이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떼가지고 발전 이루고 거기 개발하는 건데. 지구의 허파. 지금 허파죠.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한 건 누구 때문이야? 선진국 때문이잖아. 그치? 선진국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쓸 거 다 쓰고, 그치? 석탄, 석유 다 쓰고 발전 다 해놓고 이제 다른 제3국이 발전하는 거를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선진국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도와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혹시 정리해서 사회, 국제 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얘들아, 이 과학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에 국가적 관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들이 소스 주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니 얘들아? 신비오트를 심비오트보다는 이제 기생충 그런 것들 해보고 이제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발표해도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소스 주는 거 꼭 본인 진로와 관련된 것들 하나씩 캐치해가지고 여러 개 하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진도 나갔던 거는 복습을 다 했고 새로운 단원 네,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꺼냈나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생태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생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생물적 요인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개체부터 생태계는 어떤 개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개 한 마리. 됐나요? 네, 사람 한 명도 개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은 개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 그래서 개들. 개 한 마리는 개체. 개들은 개체군. 알겠나요? 그 다음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들, 토끼들,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만 모였으면 개체군. 그쵸.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개체군, 거기에 강아지가 같이 있으면 군집. 알겠나요? 근데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생태계는 요 군집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이 되면 생태계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토끼 한 마리는 개체, 제 토끼들은 개체군, 토끼 개체군, 사슴 개체군, 멧돼지 개체군, 토끼풀 개체군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군집. 군집에다가 뭐 이런 환경 요인들 있죠. 공기, 빛, 토양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으면 그렇죠. 생태계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 개체군은 같은 종의 무리, 군집은 일정 지역에 사는 서로 다른 종들의 무리, 생태계는 이 군집에다 환경적인 요인까지 포함하면 생태계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은 빛, 물, 공기, 토양, 온도로 구성이 됩니다.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얘네들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생물적 요인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 생태계에서의 역할과 유기물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산자. 뭐를 생산하냐면 본인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이런 애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하는 것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 자, 녹색 식물,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식물들을 녹색 식물이라고 하고, 해조류는 뭐예요? 미역.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플랑크톤은 뭘까요? 플랑크톤은 이제 그 지페리아 그 배살버거 기퍼 훔치려고 하는 그 친구인데 플랑크톤이 뭐죠? 아주 조그만한. 그래서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사람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플랑크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시험 문제 막 동물성 플라스틱 나오면 아직 시험 문제 안 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생산자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포함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유기물 합성하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독립적이죠, 영양적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을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근데 사람은 태양빛으로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꼭 뭘 먹어야겠지. 맞아요. 그럼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종속이 되어 있겠지. 사람 같은 애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분해자 포함해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는 애들을 영양적으로 누가 꼭 필요해서 종속되어 있다 해가지고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소비자 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여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 양분을 얻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 초식동물도 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인 거고, 육식동물, 방금 설명한 동물성 플랑크톤도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네? 육식동물은 왜 풀을 먹지 않나? 뭐 왜 풀을 먹지 않는가? 약간 상추를 이렇게 곁들이는 거. 너는 왜 근데 소고기 너무 왜 그러게. 소고기 대신에 그래서 육식 왜 먹지 않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먹지 않는 동물을 그냥 육식동물이라고 한 게 하니까. 그 인과관계가 바뀌는. 그런 거 같아요. 구분할 때 왜 먹지 않는가를 물어보지 않고 얘가 고기만 먹네 해가지고 육식동물로 정의한 것 같아요. 사람은 초식이야, 육식이야? 잡식이죠. 잡식이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잖아요. 몰랐어? 이빨 다 빠지면 임플란트 해야죠. 알겠죠? 알겠나요? 자, 쟤는 뭐해? 어? 이게 그분이 그래서 그 육식동물 호랑이, 사자 같은 애들 송곳니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목을 물어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리거나 다 그러려고 송곳니가 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말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인데
어금니로 통해 가지고 계속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송곳니 있는 거 봤나요? 아니요. 없죠. 막 그 너무 무섭지 않겠어? 그럼 다람쥐. 아 다람쥐는 처음에 초식인 줄 알았는데 그 다람쥐 다큐 보면 뱀도 잡아먹잖아. 다람쥐가 새끼 뱀을 잡아먹는 거를 여러분 인스타에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람쥐는 여러분들 그 식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먹이를 주면 뭐 사람들이 아무리 다가오거나 차가 와도 비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 가다가 다람쥐 보면 먹을 걸 주잖아. 그러면 약간 고민하다 올 거예요. 알겠죠? 식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고. 고민하겠죠. 저 인간은 뭐지 이러면서. 그렇지만 식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올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해자 보도록 할게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유기물을 얻는 생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균, 버섯, 곰팡이 등이 있고 분해자가 없으면 우리가 시체가 썩지 않고 우리가 싼 똥이 분해지지 않아서 계속 쌓이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싸면 그 유기물들이 계속 쌓여 있단 말이지. 근데 얘가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가 먹는 물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돌고 돌았겠지? 46억 년 동안? 와. 그럼 누군가 공룡이 먹었다고 오줌을 싼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와.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싼 오줌도 먼 훗날에 내 후임들, 내 후손들이 먹을 수도 있고. 왜냐면 물질은 계속 순환하니까. 알겠나요? 갑자기 다가. 아니요, 여러분 그 똥이 더럽겠지. 왜냐, 근데 똥 우리 뱃속에 있는 거잖아. 항상 배에 담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냄새가 좀 나요. 그쵸, 냄새가 좀 날 뿐이고. 그다음 오줌은 심지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라 더럽지는 않는. 그렇지만 누가 먹겠냐를 먹진 않겠죠. 선생님 왜 똥오줌을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싸는지 얘기해 줬나요? 진화학적으로 얘기 안 해줬어? 아니요. 여러분들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앞에서 똥이나 오줌을 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무방비한 상태라서 안 하는 그런 거 맞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쫓는단 말이지. 그럼 뭘로 쫓겠어? GPS로? 아니지. 냄새를 쫓겠지. 이 초식 동물이 풍기는 냄새 혹은 배설물의 냄새를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치체가 담긴 이 배설물들을 아무데 자기 계속 흘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혼자 있는 곳에서 싸는 게 안전하겠지. 아하. 우리도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화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본능.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이제 배설을 해야지 마음 편히 배설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봐봐, 너네 사슴이 계속 오줌을 질질 흘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 호랑이는 그걸 쫓아가면 되겠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새는 그래서 오줌을 담아놓지 않고 똥오줌이 한 번에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나오는 거야. 생기는데. 와.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아무 데서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방광이라는 걸 담아놨다가 안전한 곳에서 싸게 되는 거야. 신기하죠? 혹시 이런 것도 조사해 오면? 그럼 이런 거 얼마나 그래서 이게 작은 예시지만 선생님이 이쁘게 잘 포장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간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생물들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랑 다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원래 환경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냥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 생물이 환경보다 늦게 생겼기 때문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그냥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원인은 일단 생물이 석탄을 막 뗀 거니까 석탄을 뗀 거니까 반작용이었다가 다시 또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후도 이상해지고 여름에 막 스콜처럼 막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생물적 요인끼리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서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은 이제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 반대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각각 어떤 식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환경 요인이 뭐뭐뭐뭐 있었죠? 빛, 물, 공기, 온도, 토양. 이렇게 5가지가 서로 생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빛과 생물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 방향, 일조 시간, 파장이 영향을 미칩니다. 일조 시간은 뭐예요? 해가 비추는. 그치, 해가 비추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빛의 세기예요. 자,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얘가 숲이에요. 자, 이 울창한 숲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둡죠? 왜냐하면 위에 이렇게 큰 식물들이 빛을 다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강한 빛, 숲의 안쪽에는 약한 빛이 오기 때문에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그 다음 숲의 안쪽에서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이 서로 다릅니다.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종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얘는 지금 한 식물에서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여기 햇빛이 많이 비춥니다. 이쪽이 햇빛이 강력하고 여기는 햇빛이 좀 적게 비추겠죠? 그래서 잎의 차이가 생깁니다. 강한 빛을 받는 쪽의 잎을 양엽이라고 하고, 약한 쪽의 빛을 받는 잎을 음엽이라고 합니다. 일단 잎의 단면을 보게 되면 약간 잎의 피부처럼 생각해 주면 좋은 요 표피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빛이 위쪽에서 비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광합성하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울타리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은 혹시 해면 알아요? 혹시 스펀지 알아요? 스펀지처럼 생겼죠? 이런 게 생긴 생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해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해면 조직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빛이 위쪽에서 오게 되는데, 빛이 많은 쪽에 있는 잎은 빛이 강하겠죠. 맞나요? 네. 강하니까 깊은 곳까지 빛이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빛이 많이 없는 쪽에서는 두껍게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빛이 안 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이 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잎의 면적은 누가 더 넓을까요? 양념. 음료? 면적이요. 잎의 면적. 음료. 약간 빛을 많이 받아야 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치. 음엽은 빛이 깊은 곳까지는 도달하지 않지만 광합성을 많이 일정 이상 해야 되니까 잎의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 다음 양엽은 빛이 강한데도 강한데 잎의 면적까지 넓게 되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껍고 면적이 좀 좁고, 얘는 얇지만 면적이 좀 넓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빛의 방향입니다. 자, 식물은 빛을 향해서 굽어 자라죠. 이런 것들을 굴절됩니다. 빛에 의해서 굴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굴광성이에요. 굴절, 꺾입니다.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굴광성이라고 하고, 굴광성은 왜 일어나냐면, 식물 처음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식물도 길이 생장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식물에도. 그래서 이 호르몬이 뭘 싫어하냐면 빛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여기서 막 비춘단 말이야. 그렇죠? 그 호르몬들이 빛이 없는 쪽으로 막 도망갑니다. 여기가 잘 자라겠지. 그럼 요렇게 자라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식물에 이렇게 있는데 빛이 여기 있어. 근데 식물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 빛을 싫어해. 그러니까 빛이 없는 반대쪽으로 몰려들어. 그럼 여기가 잘 자라겠지. 그럼 요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혹시 식물 관심 있는 사람은 조사해서 발표하면
네,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한 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향해서 자라게 되는데 뿌리는 뭐를 향해서 자라야 될까? 우리는 물 물이나 흙. 좋은 자, 식물을 이렇게 심었어. 뿌리는 어떻게 자라? 1번, 2번, 3번 중에. 1, 2번.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뭘로 자라요? 1번으로 자라겠지. 그러면 식물을 이제 이렇게 심었어. 벽에다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물의 여기 잎부분은 빛을 향해서 자랄 거고, 자, 뿌리 1번, 2번 중에 어디로 자라? 2번 2번. 왜냐면 맞아요. 뿌리의 식물 끝에는 중력을 감지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 끝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자라게 돼요. 이런 것들을 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조사하고 싶은 사람은 조사해도 돼요. 굴광성도 있고 굴중성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굴광성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식물은 뿌리는 어디를 향해 자라지? 굴중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조사해 오면 선생님이 발표하면 잘 써줄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오늘 고생했습니다.